본 강연은 용은 실존했을까라는 주제로 동국대학교 조식현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조식현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학사,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석사 박사를 마치셨고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환경에너지, 혐기성 소화, 생물학적 폐수 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식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식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날씨도 이렇게 좋지 않은데 또 2019년도 첫 번째 이 금요일의 과학터치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어려운 길 하셨으니까 재밌게 아주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 용이라는 게요, 아주 다양한 접근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지금 환경에너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용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려고 하면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한 방향의 강의가 아니라 같이 제가 질문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좀 답도 해주시고 호응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용이라는 것을 아주 다양한 곳에서 접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저의 이 주제는 용은 실존했을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먼저 혹시 여기서 용띠 있으신가요? 용띠. 네. 용띠 학생이구나. 네. 2016년생, 2012년생. 그렇지. 우리가 이제 이 12간지라고 해서, 그죠? 12가지의 동물에 의해서 우리가 나는 어떤 해에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닭띠 해에 태어나서 나는 닭띠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학생처럼 용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죠. 질문하기는 너무 어려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용띠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용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용이 진짜 실존했을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실존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보면 이 12간지라고 하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용만 현재 실존이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은 그런 동물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실제적으로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12간지에도 들어가 있는데 과연 진짜 용만 왜 존재하지 않는 놈만 넣어놨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요. 자, 그래서 용은 뭐 동양 서양을 불문하고 아주 신비로우면서도 또 무서우면서도 그런 아주 특별한 동물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이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거의 뭐 지금으로 따지면 증명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초상화였고, 이거는 이제 어진이라고 하는데, 어진 가운데 이제 임금이 입은 옷을 곤용표라고 하고, 거기 가운데 무늬가 용무늬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용을 아주 신성하게 거의 뭐 왕과 이꼴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왕의 얼굴은 용안, 왕의 의자는 용상, 그리고 왕의 옷은 용포 혹은 곤용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용에 대한 신성하게 되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이건 가장 행복하다는 부탄이라는 나라의 국기이고요. 이 나라는 웨일즈이죠. 네, 아마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인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외국에는 심지어 국기 자체에 용이 등장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동물을 가지고 그 국기를 삼았다? 아니면 존재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증명하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학생들 이게 어떤 화석인지 아시는가요? 네, 그죠. 저도 애가 5살 아들이 있는데요. 뭐 엄청나게 긴 복잡한 공룡 이름을 이렇게 외우는데 절대 천재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어머니들만 알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이게 이제 트리케라톱스, 이게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근데 공룡이 존재했다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바꿔 얘기해 보면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기 전에는 공룡이 실존했다고 믿지 않았겠죠. 그러면 지금이 아마도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기 전 시점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과학자 혹은 이 증거 혹은 화석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용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화석이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문서 혹은 기록물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마야 혹은 이집트 문명에서 남긴 벽화 혹은 뭐 유물들이고요. 혹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벽화, 뭐 중국, 이거는 아랍권입니다. 전 시대 혹은 세계 어디를 불문하고 그 어디에도 용이다 혹은 드래곤이다 라는 용어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동물은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부 다 몸이 길고 입을 벌리고 있어서 불이 나올 듯한 것을 보이고 있고 또 하늘을 날 듯한 것으로 글로 묘사했거나 혹은 그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했다면 이렇게 공통점이 유사한 하나의 동물을 묘사하거나 그렸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서로의 교통수단 혹은 언어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자유로이 상상 속의 동물을 묘사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전 지역에서 시대 불문하고 이렇게 동일한 놈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문서를 다루거나 하여튼 다른 분들은 용은 실존했을 것이다. 다만 지금 현재 그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최초의 공룡 화석이 발견되기 전 시점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용은 그리고 그런 기록물들이 남기는 용은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죠?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입에서 불을 뿜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서양의 용과 동양의 용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신가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앞에 손을 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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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야 될 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의 용은 일반적으로 날개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그리고 몸집이 좀 크고 아까 학생이 말을 한 불은 뿜고 좀 나쁘게 표현된다는 의미는 아마도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동양의 용은 그에 반해서 날개가 없고 저처럼 쇼다리고 부럽지만 날씬하게 긴 그런 동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전히 하늘을 날 수 있고 불을 뿜을 수 있다. 다만 형태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용이 실존했다라고 이제 믿자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용이 실존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는 자, 용은 실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용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는 하늘을 날고 불을 뿜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과연 가능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그렇게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먼저 뭐 서양의 용은 날개가 있죠. 그래서 새처럼 날개를 이용해서 하늘을 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동양의 용은 심지어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먼저 새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날개로 날 수가 있죠. 그죠? 새는 날개로 날 수 있습니다. 날개 때문에 새가 날 수 있는데 날기 위해서 새는 아주 특이한 몸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는 비어 있고요. 몸에 똥과 오줌은 즉각 배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도 줄여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존하는 새 중에 가장 큰 새의 이름은 알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평균적으로 알바트로스 날개의 길이가 약 3.4m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알바트로스의 몸집을 알잖아요. 자, 그런데 기록물에 남아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을 가지고 예전의 용의 몸집을 추정하는 몸무게가 보통 400kg, 500kg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양의 용의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지금 현존하는 알바트로스의 몸집 대비 길이는 약 3.4m가 돼야 되는데 물리학자들은 용의 몸무게가 200, 300 혹은 500kg라면 그 날개는 엄청나게 커져야 된다. 현실적으로 날개를 가지고 날개만의 힘으로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날쌔고 사냥하는 모습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날개가 긴 거에 대해 한계점은 뭐냐면 날개가 길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최초 도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개를 펴서 밑을 쳐야 되는데 땅에 닿이거든요. 그래서 알바트로스는 절벽에서 떨어져서 나는 비행을 먼저 시작하는 놈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용이 존재한다라고 믿기로 했죠, 그죠? 근데 용은 존재했는데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법칙에 의하면 서양의 용, 즉 날개를 가지고 있는 놈이라 할지라도 물리학적으로 하늘을 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동양의 용은 날개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동양의 용은 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이 물리학자 혹은 뭐 여러 분야의 과학자 연구자들이 한번 토론을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환경 쪽을 공부하고 있고 뭐 수학 연구하시는 분은 물리 연구하시는 분은 화학 연구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반을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제 용이 존재했을까를 추정해 본 그런 내용들인데요. 물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생물학자들은 우리 생물학의 접근법이라면 용은 하늘을 날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재미삼아 가져온 화면이고요. 외국의 사이트에 투표 관련된 사이트이고 누가 용이 존재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해서 투표를 받았는데 약 85% 정도가 용은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용이 존재했다고 믿기로 했지만 용이 실제로 존재했을 거라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앞에 계신 분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믿으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15분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서로의 교감, 우리의 소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용이 실존했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하늘을 날고 불을 뿜는 능력이 가능했을까? 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자고요.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늘을 날고 불을 뿜을 수 있었을까? 네, 한 1분 정도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한번 또 얘기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면 힌트입니다. 네. 네. 소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풀은 네. 초원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본인이 한번 손 들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 보고 싶은 학생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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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 실존했다면 알바트로스처럼 실제 용을 그러니까 똥과 오줌을 바로바로 배출했을 건데 그 화석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은 네,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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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단독적인 능력보다는 날개를 가지고 대신 날개를 더 많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강한 근육과 플러스 다른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기관이 몸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한번 같이 어디까지나 저의 추정이고 혹은 다른 과학자들의 추정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힌트는 뭐였냐면 자, 소입니다. 소. 이거는 미생물 사진이고요. 이거는 소입니다. 자, 어떻게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냐면 지금 소에서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메탄가스가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 그러니까 소 두 마리를 1년을 키우면 4인 가족이 1년 동안 타는 자동차 약 2만 킬로에서 배출되는 CO2와 동일한 양의 CO2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많은 양이죠. 자, 근데 그거를 두 가지 이제 방향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온실가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에서 이렇게 많은 메탄가스, 즉 온실가스가 나오는구나라고 놀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틀즈의 멤버인 폴 맥카트니는 채식을 하면 우리는 온실가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죠? 소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더 큰 자료를 보여드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자라고 있는 소를 약 15억 마리라고 가정한다면 이 15억 마리의 소에서 1년 동안 나오는 CO2의 가스 양은 10개국에서 나오는 1년 동안 CO2의 양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CO2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말한 그 CO2와 메탄으로 혼용해서 썼는데 메탄이라는 기체는 CO2와 같이 온실가스를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이고요. 오히려 동일한 기준으로 따지면 CO2보다 훨씬 더 많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선택 흡수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대기권 중에 있는 CO2와 메탄이 선택적으로 긴 장판, 즉 지구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그 능력 때문에 약 한 15도 정도의 온난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CO2와 메탄의 농도가 올라가니까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이렇게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소에서 나오는구나. 근데 메탄가스는
아주 가벼운 가연성 가스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뒤에 있는 학생이 말한 것처럼 소에서 발생된 메탄가스를 소가 용해서 소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미생물에 의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그 미생물이 만약 용이라고 하는 동물에도 존재했다면 용에서도 그런 메탄가스가 많이 나왔을 거고 그 메탄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신체 구조가 있었다면 몸을 가볍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메탄이라고 하는 가스는 아주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또 뒤에 나오겠지만 메탄을 만드는 과정이 수소를 생물학적으로 만드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소와 메탄이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기체가 만들어졌고 그거를 자유자재로 입으로 뿜을 수 있고 앞에 어떠한 스파크 장치가 있었다면 하늘을 날고 불을 뿜는 게 가능했을지도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이제 소에서 많은 양의 메탄 가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소의 위에 구멍을 뚫어서 발생되는 메탄을 바로 포집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용성을 보고 하는 연구도 있고 혹은 소의 먹이를 바꿔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연구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늘이나 김치를 먹였을 때 소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가 얼마큼 줄더라 뭐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 혹은 용에서도 발생되었을 이런 메탄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혐기성 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혐기성 소화는 비단 소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약 90개 소 정도 되는 실제 공정에서 여러분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혹은 물을 처리하고 나온 하수 슬러지로부터 메탄가스 혹은 수소가스를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용의 먹이도 음식물이었으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 안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아주 고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을 미생물들이 여러 단계를 통해서 쪼갠 다음에 최종적으로 메탄을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이 이용해서 메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혐기성 소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 덩어리 자체를 우리 위나 장에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물리적으로 입으로 씹어서 크기를 줄여주죠. 크기를 줄임으로써 같은 무게당 표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나노가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나노 물질이 대세인 이유는 동일한 무게 기준에 크기가 작아진다면 걔들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이 많아지는 거죠. 표면적이 많아진다는 의미는 반응성이 빨라지고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고 발효를 통해서 단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 그러니까 혐기성 소화라는 의미는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혐기, 공기를 싫어한다는 의미인데 사람은 공기가 필요하죠. 그죠? 사람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부터 소화를 시키면서 분해를 하고 전자라고 하는 E-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렉트론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와 전자가 결합해서 우리가 그래 이제 뭐 전자 수용체, 전자 공여체라는 말을 하는데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와 일렉트론이 만나면 물로 바뀌면서 에너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에너지. 자, 그런데 이 혐기성 미생물의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가 아니고 다른 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CO2가 일렉트론과 만나면 메탄가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용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면 이 반응이 끝까지 이루어져 버리면 메탄으로 가는 거고요.
이 반응을 중간에서 끊어버리면 수소가 남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소, 메탄 다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상 속의 용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새롭겠죠. 아, 그래서 용에 섭취했던 음식물을 분해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일렉트론이 CO2와 만나서 메탄으로 갔을 거다. 혹은 수소로 갔을 거다. 그렇게 발생된 가스가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몸속에 낙하산과 같은 가스를 저장하고 압축할 수 있는 놈이 그 구조가 있었다면 몸은 가벼워져서 떴을 것이고 그거를 자유자재로 뿜어냈다면 앞에 있는 스파크 장치 하나에 의해서 왜냐하면 수소는 아주 가연성 물질이죠. 폭탄을 만들 만큼 가연성 물질입니다. 조금의 스파크가 있더라도 화염을 뿜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용은 아마도 육식 동물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수소와 메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수소에 같은 경우는 철, 코발트, 니켈, 망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철이 많이 필요합니다. 철. 그래서 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동물을 잡아먹고 거기에 있는 피에 있는 철을 흡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철의 성분이 많은 다른 식물이 있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겠지만 아마도 육식이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피 있잖아요. 피 색깔이 왜 빨간색인가요? 적혈구 헤모글로빈 얘기하죠. 그러면 적혈구 색깔 헤모글로빈 색깔이 빨간 이유는 뭐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산소를 운반해 주는 게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인데 그 헤모글로빈 안에 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철은 산소와 만나게 되면 빨간색으로 됩니다. 녹슨다는 게 그런 의미이고 색깔이 빨간색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빈혈이다라고 하면 철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적혈구,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의 성분이 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외계인이 존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동물의 피의 색깔이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피가 빨간 이유는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헤모글로빈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달팽이나 혹은 연체 동물은 헤모시아닌이라고 하는 다른 놈을 이용하고 있고 그거의 성분은 CU, 구리입니다. 구리. 그래서 산화구리의 색깔은 초록색이기 때문에 개들의 피의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아마도 용은 더 많은 수소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철이 필요했을 거고 육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동양에서 지금 생각하는 용의 설명, 그러니까 용의 형태 혹은 묘사가 된 게 한나라 때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한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용이란 동물은 참 온순한 동물이다. 잘 길만 들이면 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여튼 네, 뭐 다양한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파트 2입니다. 자, 그래서 파트 1은 우리가 용을 얘기했고 용이 실존했다면 날개가 없고 혹은 물리학적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용의 비행 능력 그리고 화염을 아마도 용의 장 속에 있었을 미생물에 의해서 현기성 소화에 의해서 바이오가스라고 설명될 수 있는 수소나 메탄가스에 의해서 됐을 것이다 여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 바이오가스, 바이오 에너지라는 걸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바이오 에너지가 뭐냐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바이오 에너지라는 거를 못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못 들어보신 분? 네.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바이오 에너지라는 것은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네.
자, 바이오 에너지는 뭐냐?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매스, 즉 원료라고 설명될 수 있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직접 또는 생화학적 혹은 물리적 변환 과정을 통해서 액체, 가스, 고체나 혹은 전기 및 열 에너지로 이용되는 에너지를 다 바이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좀 더 보기 쉽게 얘기를 하면 나무를 직접 태우거나 그럼 에너지가 나오겠죠. 혹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 배설물을 이용해서 메탄가스나 수소가스를 만들거나 혹은 농작물이라고 하는 옥수수나 혹은 감자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탄올 만드는 이런 것들.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가스, 바이오 디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이오 에너지의 범주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과 같이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이런 것들은 바이오 디젤의 경우는 물리화학적인 변환 과정을 통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가스는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바이오 에탄올이나 혹은 가스와 같은 마지막 생산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바이오 에너지는 거의 다 한 번씩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바이오 디젤을 들어보신 분, 용어를. 그리고 바이오 디젤을 실제적으로 써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서 제가 본인 집에서 타는 차가 경유차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전부 다 바이오 디젤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법률에서 우리가 뭐 RF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용어냐면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바이오 디젤을 일반 디젤에 섞어서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디젤이라는 용어는 못 들어보셨겠지만 매일매일 이용하는 디젤의 3%는 바이오 디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미 바이오 디젤을 오래 써왔고 앞으로도 많이 쓸 예정입니다. 단순히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는 바이오 디젤을 3% 정도를 쓰고 있지만 바이오 디젤을 5% 쓰는 경우, 20% 쓰는 경우, 혹은 99.9%를 다 바이오 디젤을 쓰는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이나 혹은 유럽에 가서 차를 렌트를 하셔서 여행을 하시다가 주유소에 가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이오 디젤이 비싸겠죠. 그렇지만 바이오 디젤은 일반 디젤보다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경제성만 고려한다면 디젤을 써야 되지만 친환경적이라고 하면 바이오 디젤을 쓰는 게 맞겠죠. 그러한 접점, 협의점이 바이오 디젤을 5% 섞은 거, 바이오 디젤을 20% 섞은 거, 100% 쓰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선택지를 주는 거죠. 당연히 바이오 디젤 99.9%가 더 비쌀 겁니다. 그죠? 동일한 기름, 동일한 거리를 가겠지만 돈을 더 많이 비싼 바이오 디젤 기름을 씀으로써 그 돈을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기세 나오면 거기에 그 전기비가 2개라고 합니다. 동일한 전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전기세는 기존 화석 연료를 통해서 만든 전기로 만든 전기세, 혹은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세. 신재생 에너지가 더 비싸겠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혹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더 비싼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 바이오 에너지랑 화석 연료랑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바이오다 라고 하면 왠지 좋다, 깨끗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바이오가 그린 혹은 클린이라는 것을 반드시 언제나 어떤 조건에서도
의미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화석연료라고 하면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뭐냐면 화석연료는 곧 고갈될 것이다 라고 저도 배웠고 여러분도 배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팩트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화석연료가 정말 고갈될 것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 쓰는 속도대로 쓴다면 석유는 40년 남았고 천연가스는 60년 남았고 석탄은 약 200년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매장량을 한번 보면 1997년에 석유를 만들어내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40년 정도의 석유가 남았다라고 하면서 그게 약 한 1조 1,500억 배럴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아주 열심히 석유를 썼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어떻게 발표하냐면 이제 정말 40년 남았다. 그런데 남아있는 양은 1조 4천억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4천억 배럴이라고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열심히 썼는데 남아있는 양은 늘었습니다. 또 10년 열심히 전 세계에서 썼죠. 2017년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정말 40년 남았다. 그런데 1조 7천억 배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전에 비해서 기술이 점점 발달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 탐사 기술이 발달되어서 원래 몰랐던 유전을 발견하고 있고 또 유전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지는 알았지만 채취와 관련된 경제성이 부족했던 것들이 기술력이 증가되면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게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40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 그래프의 이름이 석유 확인 매장량이라는 걸 지우고 이 그래프만 보여주고 그 다음 해에 추정을 해보시오라고 하면 아마도 올라가는 경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석유 혹은 석탄은 고갈될 것이다. 물론 고갈이 어느 시점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가까운 미래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천연가스. 우리가 천연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클린한 에너지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천연가스를 채취했던 방법들 석유를 뽑으면서 같이 나올 때 혹은 가스를 따로 뽑을 때라고 하는 전통적인 전통 천연가스가 있는 반면에 비전통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셰일가스라든지 혹은 CBM이라는 콜베드 메신이라고 해서 석탄층에 있는 가스라든지 혹은 독도 근처에 묻혀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얼음 상태의 메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천연가스와 같은 원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발견된 이런 비전통 가스만으로도 200년을 더 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기술 시점에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과 같이 향후에 기술이 더 발달된다면 쓸 수 있는 매장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화석연료는 무조건 고갈될 것이다. 혹은 곧 고갈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보다는 언젠가는 그게 될 거지만 기술이 발달되고 하면서 그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이오 에너지를 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에 화석연료는 고갈될 거기 때문에 라는 게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환경을 위해서 바이오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지 화석연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이오 에너지는 정말 그린 에너지인가 혹은 클린 에너지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그 아일랜드에 있으면서 더블린에 갔다가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면 프리 비어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을 등산을 하고 막 내려오는데 앞에 저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아, 목이 너무 말라서 정말 열심히 내려갔습니다. 가서 딱 보니까 허무하게도 프리 와이파이 콜드 비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사진을 찍어놨던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우리는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용어에 매몰되어서 혹은 이렇게 작은 컨디션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리 와이파이 콜드 비어 맞죠? 그런데 멀리서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프리 비어라고 보이는 것처럼 바이오 에너지 그린 에너지라고 생각되지만 혹시나도 모를 이런 조그마한 컨디션들이 조건들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한다면 이건 클린 에너지다 혹은 그린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한번 논문을 찾아봤고요. 자, 보면 자, X축은 온실가스 방출량이고요. Y축은 환경 영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점이 가솔린이죠. 그러면 가솔린보다 바이오 에너지가 깨끗하고 그린하고 하다면 X축, Y축보다 또 낮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가솔린 대비 깨끗한 놈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감자로부터 만든 바이오 에탄올, 옥수수로부터 만든 바이오 에탄올 이런 것들 혹은 까놀라유에서 만든 바이오 디젤은 오히려 환경적으로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밀림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나무가 없어지죠. 거기에 옥수수를 심습니다. 키우기 위해서 물을 끌어와서 물을 주죠. 그 옥수수를 수확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듭니다. 과연 이게 그린하고 클린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이오 에너지가 다 나쁜 놈들이냐는 아닙니다. 어떠한 놈들이 그린 에너지인가?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바이오 웨이스트부터 만드는 메탄 혹은 물을 처리하고 나오는 하수 슬러지부터 만드는 슬러지 혹은 우리가 쓰고 버리는 재활용 수거하는 폐 식용유로부터 만드는 기름은 그린 에너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바이오 에너지 이꼴 그린 혹은 클린 에너지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특정한 어떤 원료를 이용해서 어떠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에 따라서 그린과 클린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바이오 에너지는 너무 다 좋은 것으로만 믿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 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옥수수로부터 바이오 에탄올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희 집이 거제도이거든요. 서울 여기 정독 도서관부터 저희 집 거제도까지 왕복하는데 약 900km이고 연비를 10km라고 했을 때 약 90리터의 바이오 에탄올이 필요하고 바이오 에탄올 만드는데 1리터당 약 2.5kg의 옥수수가 필요하고 물은 약 10에서 17리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225kg의 옥수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고 있는 애들을 생각한다면 하루에 걔들이 필요한 칼로리를 생각한다면 128명의 식사가 되는 분량이 바이오 에탄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문도 나옵니다. 바이오 연료, 바이오 퓨얼이냐, 바이오 풀이냐. 발음이 안 좋은 거예요. 바이오 풀. 네.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 에너지를 다루고 있고 화석 연료에 비해서 깨끗하기 때문에 바이오 에너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버려지는 쓰레기 혹은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야지만 바이오 에너지, 즉 그린 에너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등장했던 소를 단순히 1년 2마리를 키우면 2만 킬로 차 한 대 동일한 CO2가 나오는데 소 5마리에서 1년 동안 나오는 똥과 오줌을 메탄으로 만들면 차 한 대가 4만 킬로. 그러니까 즉 뭐 동일한 양이 2.5 약 한 두 대를 키우면 거기서 나오는 전부 다를 메탄가스로 만들면 차 연료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발생되는 25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다 메탄가스로 바꾸고 있습니다. 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혹은 대전도 지역별로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쓰레기로부터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서 또 두 번째 챕터를 짧게 정리를 하면, 자, 바이오 에너지라는 것은 바이오매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원료로부터 미생물을 이용하거나 혹은 물리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연료로 만드는 거다. 대표적인 예로는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바이오 에너지가 항상 깨끗한 것은 아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관점에서 거기로부터 에너지를 뽑아야지만 그린 에너지이자 클린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더 열심히 하고 혹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라는 게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숫자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된다, 바이오 에너지를 해야 된다. 왜? 화석 연료가 없어질 거고 가격이 비싸질 거다. 혹은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 왜? 화석 연료보다 바이오 에너지가 더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라고 하는 설명보다는 그 어떤 거로부터 만들고 어떻게 적용하고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그거를 확인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바이오 에너지 중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이 바이오 가스, 수소와 메탄을 만드는 현기성 소화가 어떻게 될 것 같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뭐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RE3020 정책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2030년까지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20%는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쓰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사실 그 바이오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이 있는데 2030년에 보면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거든요. 그렇다고 바이오의 중요성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절대 수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 RE3020을 하기 위해서는 왜 태양광 혹은 풍력을 더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에너지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 때만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2030년이 된다고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비중은 줄었을지 몰라도 그 비율은 여전하다. 그러면 이런 바이오 가스, 즉 현기성 소를 하는 우리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켜라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제일 처음에는 즉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바이오 가스를 만들기 위한 원료를 획득하기 위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조류는 안 좋은 방향이었을 겁니다. 뭐 녹초라떼라든지. 그래서 조류가 커서 녹색이 되고 물고기들이 죽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었을 건데요. 근데 반대로 이런 녹조라고 하는 바이오매스를 잘 키우면 하나의 에너지 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아까 전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유기물을 먹고 분해되어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산소를 통해서. 근데 조류는 반대입니다. 물론 밤에는 우리 사람과 같은 호흡을 하지만 낮에는 CO2와 빛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조류를 키울 때 CO2를 집어넣고 빛은 태양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CO2도 줄이고 조류가 만들어지면 이 조류를 모아서 그걸 메탄가스나 혹은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연구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고 있고 혹은 이런 그 미세 조류도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 미세 조류 말고 우리가 바다에서 자라는 조류도 있습니다. 우뭇가사리라든지 다시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거대 조류라고 매크로 엘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우뭇가사리 혹은 거대 조류를 키워서 수확해서 그걸 가지고 수소가스를 만드는 연구들을 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혹은 여러 연구소 혹은 연구자들이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기술이 있을지라도 원료가 없고 원료의 소스 기원이 나쁘면 그린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연구를 하고 더 추가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려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건강 보조식품으로 조류를 먹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클로렐라 불가리스도 이런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 바이오 디젤을 만들 때 필요한 원료는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클로렐라 불가리스를 키워서 모은 다음에 짭니다. 짜면 클로렐라 불가리스 안에 있는 지방이 빠져나오고 그걸 가지고 디젤을 만들고 아마도 그 껍데기는 냉동 건조 동결해서 좋은 약품으로 팔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재미있는 컨셉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에너지 애기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죠. 전기는 저장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비쌉니다. 비싼 경제성이 안 좋은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낮의 전기와 밤의 전기는 가격이 다르잖아요. 심야 전기는 쌉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전기를 원하는 수요자가 많고 밤에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싸게 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도는 전기를 어떻게 하냐? 이론적으로는 저장을 하면 좋을 건데 그 저장 시설이 비싼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라고 하는 전기를 어떻게 저장하냐? 지금 현재는 양수 발전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밤에 심야에 남아도는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펌프로 물을 산으로 퍼올립니다. 그러면 전기라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낮에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값이 비싸거나 혹은 응급 상황에 의해서 전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상황에 그 산에 있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을 통과시켜서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어떤 지금 연구를 세계적으로 하고 있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3020이 되려고 하면 풍력이나 태양광이 많이 비율을 차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풍력과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게 뭐냐면 플럭추에이션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되려고 하면 빛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구름이 많거나 혹은 풍력 발전이 되려고 하면 바람이 계속 와야 되는데 바람이 안 오게 되면 전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에만 100% 의존한다면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보다 더 앞서 있다라고 하는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백이라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약 150% 혹은 170%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만듭니다. 그러면 해피한 케이스라면 50에서 70%의 전기가 남겠죠. 그럼 말씀드렸지만 전기는 저장하는 게 비쌉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하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우리도 하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양수 발전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 남아도는 전기를 가지고 물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겠죠. 근데 수소 자체도 에너지를 쓸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소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소 자체도 에너지를 쓸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하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수소에 아까 전에 그 현기성 소화에 보시면 수소가 메탄으로 바뀌었었잖아요. 어떻게 수소가 메탄으로 바뀌냐면, 수소와 CO2가 4몰의 수소와 1몰의 CO2가 생물학적으로 1몰의 메탄가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델타 G 값이 마이너스다, 즉 자발적으로 가능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반응입니다. 속도는 느릴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의 반응은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남아도는 전기를 이용해서 물 분해를 하고 수소가 발생될 거고, 거기에 CO2를 집어넣어서 생물학적으로 메탄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스일지라도 메탄은 추가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없더라도 이용될 수 있는 LPG, LPG는 좀 다르지만 CNG 이미 다 쓰고 있는 것들이죠. 혹은 압축을 해서 쓴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아도는 전기, 즉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서 양수 발전했던 거 플러스 추가적으로 지금 연구자들이 바이오매스, 즉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남아도는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거기에 CO2를 집어넣어서 메탄가스로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상용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미세먼지가 덜한 혹은 좀 더 깨끗한 그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이렇게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제가 아마 1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으로 알고 있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겠지만,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용 얘기를 한번 해보면, 아직 용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용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용이 가지고 있는 능력, 비행 능력과 화염 능력은 아마도 미생물에 의해서 바이오가스에 의해서 가능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 부분을 좀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더 라스트 드래곤이라고 치면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화석 연료와 관련된 우리의 일반적인 선입관,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선입관에서 벗어나서 한번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석 연료는 뭐 언젠간 고갈이 될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치, 그게 딱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기술이 발달하거나 혹은 더 개발이 되면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는 반드시 그린하고 클린 에너지가 아니라 버려지는 폐기물로부터 만드는 것만 클린하고 그린하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귀찮지만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고등학교 이렇게 강의도 가고 뭐 이렇게 멘토 역할도 하고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생각과 선택을 믿고 본인들의 선택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른이 되어 보니까 이 학생에 있을 때의 신분과 지금의 신분에서의 왜 저런 선택을 하고 저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지금 여전히 애를 키우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뭔가 이 학생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본인들의 결정과 생각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선택과 판단이 옳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뭐 이런 좋은 기회를 찾아보시고 하시면 본인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뭐 비도 오고 이렇게 날씨도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